단 한 줄이었습니다. 관세 25%. 그 문장이 화면에 뜨는 순간 누군가는 주식을 팔았고 누군가는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한 줄이 공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도시의 숨소리부터 흔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벽의 알림은 늘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같은 단어를 두고 한쪽은 국가안보라고 읽었고 다른 한쪽은 생존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사람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월급날과 가게의 불빛과 가족의 저녁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상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세상은 분명 숫자 하나에 흔들리는데 정작 승부는 숫자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장 하나가 틈을 만들었고 그 틈을 잡으려는 사람들과 절대 내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숨막히는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협상 테이블 위보다 더 뜨거웠던 곳이 있었습니다. 회의실도 아니고 방송국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군가가 잠을 포기했고 누군가는 집에 가지 않았고 누군가는 같은 문서를 수십 번 다시 썼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지연이 누구의 삶을 멈추게 하는지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어를 찍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시간을 벌어야 했고 이재용 회장은 무너질 것 같은 신뢰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위기를 보고도 서로 다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한 줄은 무엇을 건드렸던 걸까요? 왜 그 밤의 선택이 다음 날 아침 평범해야 할 도시를 위태롭게 만들 뻔했던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삼성 반도체 공정 쪽에서 야간 교대조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날 새벽 저는 숫자 하나가 사람들의 하루를 어떻게 흔드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날을 뉴스로 기억하겠죠. 저는 그날을 제 몸의 온도로 기억합니다. 미국 시간 1월 14일 밤이라는 말이 한국에 있는 저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그날은 상관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휴대폰 화면에 뜬 한 줄이 제 시간을 멈춰 세웠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공장 정문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겨울 공기는 차가웠고 바닥은 미세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교대조 특유의 멍한 피로가 몸에 붙어 있어서 저는 발을 끌듯이 걸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동료 성우가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성우가 웃으면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답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이 그냥 평범한 야간 근무의 다음 날이 될 줄 알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알림은 늘 비슷합니다. 라인 단체방, 공정경보, 설비팀 메시지, 품질 쪽 확인 요청. 그런데 그날 알림은 제목부터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제 눈이 박혔습니다. 특정 고성능 칩 관세 25%.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차장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 발소리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소리가 났습니다. 쿵 하고요. 해당 한 줄이 제가 매일 맞추던 공정의 리듬을 한순간에 흔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런 모델명은 제가 당장 손에 쥐는 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숨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건 특정 품목만 때리고 끝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한 품목이 흔들리면 바로 옆 품목이 같이 흔들리고 이어서 용어가 흔들립니다. 고성능, 파생 제품, 장비, 부품, 적용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납기표 한 장이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누군가가 단체방에 링크를 던졌습니다. 공유된 문서는 기사 요약이 아니라 진짜 문서였습니다. 표지에는 미국 국장의 문양이 찍혀 있었고 제목은 딱딱했습니다. 아래에는 섹션 230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문서의 문장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장이 겨냥하는 건 감정이었습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해당 표현 하나로 누군가의 거래가 의심이 되고 누군가의 물류가 검사 대상이 되고 누군가의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문서 안에는 협상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협상은 출구 같지만 동시에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문장이 바뀌면 공장 안의 일정이 바뀌고 공장 밖의 생활이 바뀝니다. 저는 연결이 머릿속에서 바로 그려졌습니다. 출고 일정이 한번 흔들리면 물류 창고는 쌓이고 창고가 쌓이면 운송은 꼬이고 꼬인 운송은 다시 납기를 건드립니다. 도시는 그렇게 멈춥니다. 공장 문이 닫혀서가 아니라 시간표가 서로를 못 믿어서 멈춥니다. 주차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설비팀 단체방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우리 영향 있는 거 맞습니까? 장비 파트 들어가는 부품 통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 쪽 고객사 물량 일정, 오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손가락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답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걸 모두가 동시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팀장인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인사도 짧게 하고 바로 말했습니다. 민준, 지금 기사 봤죠?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네, 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는 하는데 예외니 범인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더 불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윤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도윤은 늘 숫자로 정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숫자가 아니라 목소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공정은 오늘도 돌아가야 해. 도윤의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도 같이 품고 있으니까요. 저는 도윤에게 묻지 못한 질문을 마음속에서만 되뇌었습니다. 만약 해당 한 줄이 확대된다면, 만약 예외 조건이 바뀐다면, 만약 통관이 하루만 밀린다면, 하루가 공장에만 남을까요? 아닙니다. 협력사 납기, 물류 일정, 야간 유지보수 부품 교체, 주말 출고 계획, 모든 것의 시간표는 서로의 시간을 빌려서 서 있습니다. 저는 그걸 현장에서 매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를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관세는 시간을 건드립니다. 시간은 결국 사람을 건드립니다. 차 문을 열고 앉았는데도 손이 떨렸습니다. 엔진을 켜고 라디오를 틀었지만 뉴스는 아직 잠잠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직 세상이 모르고 있는 줄이 이미 현장에서는 폭탄처럼 터졌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차를 바로 출발시키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출구 앞에 잠깐 정차한 채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엔지니어 습관입니다. 불확실할수록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관세 적용 범위 확인, 예외 요건 확인, 재수출 관련 문구 확인, 고객사 일정 변화 여부, 장비 부품 통관 리스크. 단 한 줄이 이렇게 많은 줄로 번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말 한 줄 같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찍은 문장이라는 걸요. 집으로 가는 도로는 평소처럼 어두웠습니다. 새벽 버스가 한 대 지나가고 편의점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해당 장면들이 이상하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평범하게 움직이는데 어딘가에서 톱니 하나가 빠지면 이 평범함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질문이 목을 조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모른다. 그런데 모른다는 사실이 제일 무섭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 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이었습니다. 업계 단체방이었습니다. 제목은 더 단순했습니다. 관세 25% 범위 확대 가능성.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제가 엔지니어라는 사실이 얄미울 정도로 선명해졌습니다. 엔지니어는 감정으로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책임감. 누군가가 이 상황을 기술의 언어로 정리해서 누군가가 믿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제 손이 차갑고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 번 더 해당 문장을 읽었습니다. 관세 25%.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많은 것이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가 신발을 벗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공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거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몇 초가 그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회사 메일함에는 이미 긴급 표시가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제목만 훑어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대외 이슈 모니터링, 수출입 규제 동향, 고객사 커뮤니케이션 주의. 저는 본문을 열기도 전에 알았습니다. 현장이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저는 커피포트를 켰습니다. 손이 바빠지면 마음이 덜 흔들리는 척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끓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다시 해당 문서를 열어 문장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문서의 문장들은 차갑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장 뒤에 사람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라인에서 함께 일하던 오퍼레이터의 눈, 협력사 현장 기사들의 손, 출고 일정에 맞춰 밤새 대기하던 물류팀의 피곤한 웃음. 떠오른 얼굴들이 제 머릿속에서 동시에 겹치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서워한 건 관세가 아니라 관계가 끊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새벽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시간을 잃지 말 것. 관세는 숫자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잠을 잘 권리부터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준. 평소에는 제 이름이 공정표에 한 칸에 적히는 정도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해당 한 줄이 터진 순간부터 저는 현장을 대신해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정치로만 보겠죠. 저는 그걸 사람의 생활로 보게 될 겁니다. 노트북 화면 왼쪽 위 시계가 5시를 넘겼습니다. 창밖이 아주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아닐 거라고요. 그리고 이 평범함을 지키려면 누군가는 밤을 더 써야 한다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문서를 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공장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뉴스가 끝나는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한 줄이 어디까지 번질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커피가 다 끓기도 전에 회사 메신저가 다시 울렸습니다. 도윤이 지금 바로 온라인 회의 들어오세요라고 보냈습니다. 제 눈은 모니터 왼쪽 아래 시계를 봤습니다. 6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야간 근무를 끝낸 지 2시간도 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노트북 카메라를 켜자 도윤 얼굴이 먼저 떴습니다.
도윤 눈밑이 벌써 꺼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인사 대신 말했습니다. 민준, 현장 관점에서 위험 포인트만 바로 정리해 주세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관세율 자체보다 적용 범위와 예외 기준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재수출, 최종 사용처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통관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걸리면 일정이 무너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윤이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의에는 성우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우가 화면을 켜자마자 말했습니다. 단체방 난리입니다. 협력사에서 전화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납품 잡혀있는 부품부터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성우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성우는 보통 농담부터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당 새벽에는 농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백악관 문서 일부가 띄워졌습니다. 저는 문장 사이에 끼어 있는 단어들을 찾았습니다. 국가안보, 관세 25%, 그리고 예외, 협상. 도윤이 커서를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외 가능성이 있다는 문장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 같기도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예외 요건을 누가 정하느냐 싸움입니다.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예외는 창문입니다. 창문이 열려 있으면 숨은 쉬는데 창문 크기가 작으면 사람만 몰립니다. 몰리면 확인이 늦어지면 일정이 무너집니다. 잠깐 뒤 또 다른 회의 초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외 협력 쪽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이미 라인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언론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한쪽은 고객사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한쪽은 수출입과 통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현장 엔지니어는 실제 일정이 어디서부터 흔들리냐를 찍어야 했습니다. 대외 협력 회의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더 차가웠습니다. 진행자인 상무 준석이 말했습니다. 산업부가 아침 전에 긴급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업계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할 겁니다. 민준, 현장에서 체감하는 리스크를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현장 리스크를 문장으로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현장은 숫자보다 감각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알람이 한 번 울리면 어디가 불안한지 바로 압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는 근거와 문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관세가 도입되면 품목 분류와 최종 사용처 증빙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빙이 강화되면 통관 리드 타임이 늘어납니다. 통관 리드 타임이 늘면 부품 교체 일정이 뒤로 밀리면 설비 가동률이 영향을 받습니다. 준석이 바로 물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요. 저는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관세는 비용이 아니라 시간을 때립니다. 준석이 그 문장을 받아 적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누구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협상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시간이 곧 품질입니다. 시간이 꼬이면 품질이 흔들리고 품질이 흔들리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거래가 멈춥니다. 저는 그 흐름을 머릿속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침이 조금 더 밝아질 즈음 산업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언론 속보가 연달아 떴습니다. 긴급회의 소집, 예외와 적용 범위 확인, 업계 소통 강화. 문장들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문장 사이의 긴장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즉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말이 함께 붙었습니다. 해당 표현을 보는 순간 저는 두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더 큰 불안. 제한적이라는 말은 제한이 풀리면 확장될 수 있다는 뜻도 포함하니까요.
도윤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산업부 쪽에서도 확답을 못 주는 분위기예요. 예외가 있다고는 하는데 예외 조건이 아직 명확하지 않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을수록 현장은 더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보수적으로 움직이면 지금부터 연쇄가 시작됩니다. 도윤이 묻습니다. 어떤 연쇄요? 저는 바로 설명했습니다. 협력사는 안전 재고를 늘립니다. 물류는 미리 당겨받으려 합니다. 당겨받으려 하면 통관 창구가 몰립니다. 몰리면 더 늦어집니다. 늦어지면 납기가 무너집니다. 납기가 무너지면 불안이 커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다시 더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도윤이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의 속도를 늦추며 덧붙였습니다. 관세는 숫자지만 불안은 확산입니다. 잠깐 뒤 준석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포고문에 협상 지시 문구가 있다. 해당 문장이 돌파구일 수 있다. 저는 화면에 떠 있는 문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협상, 예외. 두 단어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이상했습니다. 문서가 칼을 들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승부는 관세율에서 나지 않을 겁니다. 승부는 문장 해석에서 납니다. 누가 해당 문장을 자기 편 언어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리듬이 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성우가 회의방에서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아버지 가게는 요즘 어떻습니까? 저는 질문의 의도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성우는 기술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활을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버티고 계십니다. 카드 수수료랑 임대료만 올라서요.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결제나 물류가 한 번만 꼬여도 제일 먼저 흔들리는 쪽은 아버지 같은 분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대답이 쉬웠으면 덜 무서웠을 겁니다. 대답이 어려워서 무서웠습니다. 도윤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민준, 오늘은 현장 출근 전에 문서부터 정리합시다. 대외 협력으로 전달할 문장. 통관 대응 포인트. 예외 요건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항목. 도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치 이슈가 아니라 현장 이슈예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현장 이슈라는 말은 결국 사람 이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닫기 직전에 메모장을 한 줄 더 적었습니다. 같은 단어를 다른 언어로 읽는 순간이 온다. 국가안보, 생존, 협상, 예외. 각 단어가 어느 쪽 언어로 굳어지느냐에 따라 한국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해결책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해당 싸움은 관세가 아니라 신뢰의 조건을 두고 벌어질 겁니다.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민주는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관세는 비용이 아니라 시간을 때린다. 시간이 흔들리면 일정이 흔들린다. 일정이 흔들리면 신뢰가 흔들린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메신저 알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짧게 보냈습니다. 재수출 관련 문구가 핵심입니다. 성우도 바로 이어서 보냈습니다. 통관팀이랑 바로 붙어야 합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사무동 작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대외협력 상무 준석, 통관 담당 팀장 유진, 물류 담당 과장 태훈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노트북 화면을 열어두고 있었고 태훈은 종이에 뭔가를 계속 적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인사도 짧게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단어 싸움입니다. 재수출이냐, 최종 사용처냐, 예외 요건이냐. 이 단어를 미국이 정하면 우리 시간이 끊깁니다. 유진이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관세보다 더 무서운 건 판정입니다. 수입이냐, 재수출이냐, 파생 제품이냐.
서류 한 장이 더 붙는 순간 통관 창구에서 하루가 사라집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현장에서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하루는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다음 공정의 숨입니다. 태훈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물류창고는 이미 안전재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재고를 늘리면 들어오는 물량이 쌓입니다. 쌓이면 출고가 밀립니다. 출고가 밀리면 납기가 밀립니다. 태우는 마지막 문장을 말하며 손에 힘을 줬습니다. 민준, 공정은 멈춰도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납기는 한번 깨지면 믿음이 깨집니다. 민주는 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다. 재수출이라는 단어가 왜 덧친지 현장 언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해 주세요. 민주는 화이트보드에 단순한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칩, 미국으로 수출, 미국에서 조립 혹은 탑재, 그 다음 제3국으로 이동. 민주는 마지막 화살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여기서 재수출 판정이 걸리면 최종 사용처를 증명하라는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명은 서류입니다. 서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확인하는 시간만큼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준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최종 사용처를 증명하면 되지 않나요? 민주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준석의 질문이 합리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합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종 사용처 증명은 가능할 때도 있고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거래 구조가 단순하면 됩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하면 서류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민주는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훈은 물류가 얼마나 많은 손을 거치는지 압니다. 유진이 화면을 돌려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거래 문서의 체크 항목이 빽빽했습니다. 수출자, 수입자, 중간 유통, 최종 구매자, 사용 목적. 민주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항목들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교대조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현장 교대조는 그대로입니다. 시간만 늘어납니다. 민주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준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안해야 합니다. 예외를 달라고만 하면 약합니다. 예외를 설계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민주는 그 말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예외를 설계한다는 말은 한국이 신뢰를 증명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민주는 엔지니어로서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방식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기 직전 유진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협력사 쪽에서 이미 문의가 왔습니다. 미국 쪽 고객사가 최종 사용처 확인 문서를 요구한답니다. 태훈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벌써 시작이네요. 민주는 사무동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민준의 역할은 뚜렷해졌습니다. 기술의 언어로 증명하는 문서를 만드는 일, 현장의 시간표를 지키기 위해 문장을 만드는 일. 민주는 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성호가 바로 받았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성호, 오늘부터 문서 작업 들어가야 합니다.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민준, 공정 문서 말하는 겁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공정 문서가 아니라 이동 경로 문서입니다. 칩이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쓰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성호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다. 민준, 이거 완전 지도 만드는 일이네요. 민준이 말했다. 맞습니다. 지도 없으면 길이 끊깁니다. 그날 밤 민준은 다시 잠을 포기했습니다. 회의실 불은 꺼졌지만 노트북 화면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래 흐름을 한 줄로 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일부러 길게 썼습니다. 짧게 쓰면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면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는 통관 창구에서 시간을 먹습니다. 민주는 문서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 제품은 고성능 컴퓨팅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범주와 구분되며 특정 용도에 한하여 공급망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문장을 쓰고 지웠습니다. 또 쓰고 지웠습니다. 민주는 기술 문서가 아니라 신뢰 문서를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벽 2시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민준, 지금 뭐 하고 있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재수출 관련 대응 문서 쓰고 있습니다. 도윤이 잠깐 숨을 멈춘 듯 했다가 말했다. 민준, 이 문서가 통과되면 시간이 벌어진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민준은 시간만 벌면 됩니다. 공정은 민준이 책임지겠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다. 민준, 무리하지 마.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무리하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으려는 겁니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가게 문을 열면 매일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도 잘 버텨보자. 민주는 그 말이 이상하게 이 상황과 겹쳤습니다. 도시는 거대한 공정입니다. 누군가는 칩을 만들고 누군가는 물건을 팔고 누군가는 버스를 운전합니다. 연결이 끊기면 모두가 멈춥니다. 민주는 그걸 막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누군가를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문서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최종 사용처 확인 및 공급망 투명성 보증 자료 초안. 민주는 초안이라는 단어에 힘을 줬습니다. 초안은 시작입니다. 시작이 빠르면 시간이 생깁니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민준의 문장은 단단해졌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방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방향을 가지면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준석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민주는 짧게 메시지를 붙였습니다. 재수출 문구 대응용입니다. 예외는 요청이 아니라 설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닫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문장이 문장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간은 문장으로 지켜야 합니다. 저는 새벽에 만든 문서를 들고 다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따갑고 머리가 묵직했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완성본이 아니어도 초안이라도 있어야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이 생겨야 숨을 쉽니다. 숨을 쉬어야 사람도 현장도 도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준석이 아침 첫 회의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준석은 제가 만든 초안을 종이로 출력해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종이를 넘기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문장이 현실적입니다. 요청이 아니라 설계처럼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왜 중요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외를 달라고만 하면 약해 보입니다. 예외가 왜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겠다고 말하면 단단해집니다. 유진도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통과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서가 기준입니다.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기준을 제안하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태운도 낮게 덧붙였습니다. 물류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늘어나면 비용보다 신뢰가 먼저 깨집니다. 저는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석이 회의실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이제 회사 차원이 아니라 나라 차원입니다. 산업부 쪽이 업계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움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방향이 정해져야 현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맞설지 출구를 찾을지 그 갈림길이 보였습니다.
점심 무렵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업계 의견 요청입니다. 오늘 오후에 정리해서 올립니다. 저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문서 상단에 문장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관세는 비용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된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석이 저를 다시 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상회의였습니다. 화면에는 준석과 유진과 도윤이 있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실무자들이었습니다.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사람들입니다. 저는 자동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사람은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백악관 문서가 국가안보 프레임을 강조합니다. 정면으로 반박하면 명분 싸움이 됩니다. 대신 협상과 예외 문구가 가치 있는 점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훈의 문장은 이미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출구를 찾겠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출구는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 생깁니다. 문을 열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업계가 제안할 수 있는 투명성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종 사용처 확인, 재수출 관리, 추적 체계 같은 구체 항목입니다.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초안이 있습니다. 용도 판정 기준을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가 가능하다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할 때 문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대통령에게 올라갈 문장이라는 말이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 공정표만 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라의 문장을 만드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현장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지점이 어디입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공손해야 하지만 솔직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관세율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확인 시간이 늘어납니다. 확인 시간이 늘면 일정이 깨집니다. 일정이 깨지면 품질이 흔들립니다. 품질이 흔들리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핵심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즈음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싸움을 만들기보다 조건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국가안보 프레임 안에서 안전장치를 제한하고 예외의 문을 넓히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 조건 설계라면 현장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장은 규칙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규칙을 바꾸는 싸움이라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준석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이재용도 움직입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재용이라는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상황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준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재용은 관세를 숫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신뢰가 깨지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 같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내 대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회의실 앞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괜히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준석, 도윤, 유진, 태훈이 앉아 있었고 중앙에 이재용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던 얼굴을 실제로 마주하니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이재용은 손에 얇은 종이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초안이었습니다. 이재용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맞습니까?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네, 민준입니다. 이재용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문서가 현실적입니다. 현장을 아는 문장입니다. 저는 목이 꽉 막혔습니다. 칭찬처럼 들리면서도 책임처럼 들렸습니다. 이재용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관세는 비용으로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지면 비용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 파트너들은 국가안보라는 말을 앞세울 겁니다. 한국은 회피하지 않고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이 마음에 크게 울렸습니다. 제가 새벽에 붙잡고 있던 방향과 같았습니다. 이재용이 준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국 쪽에는 이렇게 전달하십시오. 이 제품은 전쟁 도구가 아닙니다. 생활을 움직이는 심장입니다. 한국은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준석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이 저에게도 말했습니다. 민준 엔지니어 팀이 밤을 더 써야 할 겁니다.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붙이겠습니다. 문서 작업과 추적 체계 설계를 최우선으로 돌리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도윤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도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민준, 오늘부터 현장만 보는 역할이 아닙니다. 문장이 현장을 지키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도윤이 잠깐 웃었습니다. 피곤한 웃음이었지만 방향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겠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고생했나?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가게는 괜찮으십니까?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하루하루 버티면 된다. 저는 그 말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지키려는 건 결국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하루.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문서 첫 장에 문장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증명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입력하고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광고 문장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문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장 하나를 바꾸면 누군가의 확인 시간이 줄어듭니다. 확인 시간이 줄면 누군가의 일정이 지켜집니다. 일정이 지켜지면 도시가 숨을 쉽니다. 저는 그 흐름을 믿고 키보드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아침이 완전히 밝아지기도 전에 회사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줄였고 걸음이 빨라졌고 휴대폰을 쥔 손이 조금씩 딱딱해졌습니다. 표정이 굳은 건 공정팀만이 아니었습니다. 통관팀도 물류팀도 협력사 담당자도 모두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도윤이 잡아준 짧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도윤, 성호, 유진, 태훈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준, 확정된 피해보다 불확실성이 더 빨리 번집니다. 성호가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이미 협력사들이 발주를 늦추고 있습니다. 태훈도 덧붙였습니다. 물류 쪽은 안전 재고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통관 창구가 몰리면 서류 한 장 더 붙는 순간 하루가 사라집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확정된 타격이 아니라 예측된 공포가 먼저 움직인다. 제가 말로만 듣던 일이 제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관세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데도 이미 스스로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더 보수적으로요. 성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호가 전화를 받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성호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협력사 한 곳에서 납품 일정을 재조정하자고 합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서요.
확실하지 않아서 먼저 늦추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오히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협력사 담당자 재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훈이 바로 받았습니다. 민준, 지금 전화 많아서 정신없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재훈, 협력사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재훈이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민준, 관세를 비용으로 계산하기 전에 납기부터 걱정합니다. 민준, 납기 깨지면 거래가 깨진다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재훈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준, 작은 업체들은 현금 흐름이 하루만 늦어져도 흔들립니다. 민준, 결제일이 밀리면 임금부터 불안해집니다. 저는 재훈 말이 머릿속을 쿵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태훈 자리로 내려가서 물류 현황을 직접 봤습니다. 태훈 모니터에는 일정표가 빽빽하게 떠 있었습니다. 태훈이 손가락으로 한 칸을 가리켰습니다. 민준, 이 칸이 하루 밀리면 여기부터 연쇄가 시작됩니다. 태훈이 다른 칸을 또 가리켰습니다. 민준, 여기 물량이 쌓이면 창고가 막힙니다. 민준, 창고가 막히면 출고가 막힙니다. 민준, 출고가 막히면 납기가 깨집니다. 태훈이 마지막에는 말이 빨라졌습니다. 민준, 납기가 깨지면 고객사가. 말로는 이해한다고 해도 마음이 바뀝니다. 저는 태훈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태훈 말은 현장 사람의 언어였고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회사 구내식당으로 내려갔다가 밥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수저를 들고 있는데도 휴대폰만 보게 됐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확대 가능성, 추가 검토, 협상, 예외. 단어가 단어를 부르면서 사람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말이 더 무서운 이유는 사람마다 최악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밥을 남기고 밖으로 나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민준아, 밥 먹었나? 저는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가게는 어떠십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손님은 왔다. 근데 카드 결제 단말이 잠깐 느리더라. 저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요?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몇 번은 승인 뜨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 아버지가 다시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런 건 늘 있다.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승인이 늦는다는 말이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승인이 늦으면 매출이 늦고 매출이 늦으면 결제가 늦고 결제가 늦으면 숨이 늦습니다. 숨이 늦는다는 건 버티는 힘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조금 일찍 문 닫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바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왜 그러냐? 저는 짧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냥요. 요즘 날도 춥고요. 아버지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회사 일 힘든가? 저는 그 질문에 목이 막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민준이 버티면 됩니다.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도 버틴다. 민준도 버텨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지키려는 도시의 생활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사람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회사로 돌아오자 도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도윤 얼굴이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준, 협력사 한 곳에서 임금 지급일이 걱정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이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민준, 현장은 기술로 버티는데 주변은 돈으로 버팁니다. 민준, 주변이 무너지면 현장도 무너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그래서 문서가 더 중요합니다. 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윤, 모호함이 길어지면 모두가 스스로를 묶습니다. 도윤, 묶인 건 풀기가 어렵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준,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겠습니다. 오후 늦게 재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민준, 고객사 쪽에서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민준, 최종 사용처 문서에 추가 항목을 넣어달랍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어떤 항목입니까? 재훈이 말했습니다. 민준, 재수출 가능성 차단 문구를 더 강하게 넣어달랍니다. 민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단어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문장을 읽고 문장에 요구를 붙이고 요구가 일정에 영향을 주는 순간입니다. 저는 성우를 불렀습니다. 성우가 바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성우, 문서에 추가 항목 들어갑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민준, 또 늘어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민준, 문서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 문서가 길어져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성우, 문서가 없어서 불안한 겁니다. 성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민준, 알겠습니다. 민준, 밤을 쓰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조용했고 집 안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확대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확대라는 말은 관세가 넓어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공포가 넓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포가 넓어지면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 확인이 늘어납니다. 확인이 늘어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늘어나면 도시가 느려집니다. 도시가 느려지면 결국 멈춥니다. 저는 문서 첫 줄을 다시 고쳤습니다. 최종 사용처 확인, 공급망 투명성, 재수출 관리, 책임 주체 명확화. 제가 적는 단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방패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고르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더 무서운 단어가 들어오니까요. 새벽 가까워질 즈음 저는 메신저에 짧게 남겼습니다. 도윤, 협력사 현금 흐름 경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훈, 물류 일정 보수화가 시작됐습니다. 유진, 통관 추가 항목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준석, 고객사 요구 문장에 맞춰 문서 강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불확실성이 시장보다 먼저 번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도 키보드는 눌러야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이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내일도 가게 문을 열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이 다음 달도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학교 앞 분식집에서 평소처럼 웃을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흔들리는 순간을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문장은 늘어나고 있었고 요구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쪽이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입니다. 신뢰는 문장으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문서를 고치다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았는데도 화면이 보였습니다. 관세 25%라는 숫자보다 협상과 예외라는 단어가 더 크게 떠올랐습니다. 숫자는 박혀 있지만 단어는 흔들립니다. 단어가 흔들리면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 마음이 흔들리면 현장이 먼저 멈춥니다. 아침 출근길에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 목소리가 짧고 단단했습니다. 민준 통상 책임자가 미국에서 일정 연장했습니다. 민준 현지에서 기준을 더 확인하고 예외 폭을 넓히는 쪽으로 붙는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숨이 트였습니다. 누군가 현지에서 시간을 벌어주면 저는 현장에서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살아있으면 사람도 살아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준석 회의가 잡혔습니다. 준석, 유진, 태훈, 도윤이 모였고 화상 화면에는 지훈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준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 미국 쪽은 국가안보를 계속 반복할 겁니다. 준석, 그 말이 벽입니다. 근데 벽에도 문이 있습니다. 협상과 예외라는 문이요. 저는 준석 말을 받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준석, 유진, 태훈, 도윤, 지훈, 제가 보는 핵심은 같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한국도 생존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아니라 설계로 가야 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같은 판단입니다. 이재명은 정면 충돌보다 조건을 바꾸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국가안보 프레임 안에서 안전장치를 제한하고 예외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저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간 이 일이 정말 나라 일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겁이 나면서도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나라 일이면 누군가가 나서야 합니다. 현장은 늘 누군가가 나서서 지켜왔습니다. 준석이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민준, 미국 쪽이 요구하는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얼마냐가 아니라 최종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느냐로요. 유진이 즉시 덧붙였습니다. 민준, 통과는 이미 해당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통과 시간을 갈라놓습니다. 태훈이 말했습니다. 민준, 물류는 더 민감합니다. 통과 시간이 하루만 늘어도 창고가 막힙니다. 창고가 막히면 출고가 막힙니다. 출고가 막히면 납기가 깨집니다. 저는 태훈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아버지 가게를 떠올렸습니다. 납기가 깨지면 현금이 늦습니다. 현금이 늦으면 가게 불빛이 흔들립니다. 가게 불빛이 흔들리면 도시가 흔들립니다. 회의가 끝날 즈음 지훈이 말했습니다. 민준, 오늘 저녁 이재명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민준, 문장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올라갈 문장이라니 저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준비하겠다고 말한 건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늘 믿음으로 굴러갑니다. 오후에 준석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석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민준, 이재용도 현지 라인으로 메시지 보냈습니다. 미국 파트너들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석, 미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준석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강하게 나옵니다. 국가안보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묻습니다. 한국이 회피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저는 그 문장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증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도윤, 성호도 들어왔습니다. 성호 얼굴이 피곤했는데도 눈은 살아있었습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민준, 문서 추가 요구가 더 들어왔습니다. 재수출 차단을 더 명확하게 써달랍니다. 책임 주체를 더 또렷하게 하자고 합니다.
저는 성우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요구는 늘어납니다. 요구가 늘어날수록 문서는 길어집니다. 근데 길어져야 합니다. 길어지는 만큼 확인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면 길어져야 합니다. 도윤이 제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현장 관점에서 이 문장 하나만 추가하면 어떻습니까? 최종 사용처 확인이 가능한 공급 구조임을 한국이 책임지고 보증한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봤습니다. 책임지고 보증한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말을 해야 가벼운 하루가 돌아옵니다. 저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넣겠습니다. 대신 조건을 같이 적겠습니다. 조건이 없으면 약속이 흔들립니다. 약속이 흔들리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현지 통화 연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상 책임자와 짧게라도 연결해 달라고요. 준석이 바로 자리를 정리했고 회의실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잠깐 뒤 화면에 현지 회의실이 잡혔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화면 속 얼굴들은 더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친 얼굴이 더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들이 시간을 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지 쪽에서 먼저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계속 말합니다. 예외는 열어둘 수 있다고 말하지만 조건을 강하게 잡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입니다. 현장 관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강해지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모호하면 확인 시간이 늘어나고 확인 시간이 늘면 일정이 무너집니다. 일정이 무너지면 공급망이 흔들리고 공급망이 흔들리면 동맹 신뢰가 먼저 흔들립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동맹 신뢰라는 말은 현장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써야 했습니다. 이 싸움이 기업 싸움이 아니라 동맹의 리듬 싸움이라는 걸 미국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현지 쪽에서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지 쪽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엇을 제안할 수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둔 문장을 읽었습니다. 최종 사용처 확인 절차를 한국이 설계하겠습니다. 재수출 관리 기준을 투명하게 제안하겠습니다. 추적 체계 항목을 표준화하겠습니다.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구조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주십시오. 말을 마치고 나서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문장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은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적어서 내민 문장이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준석도 지훈도 도윤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시간은 짧았는데 저는 길게 느꼈습니다. 그때 준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증명입니다. 이건 요구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저는 준석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오늘 이재명에게 보고 들어갑니다. 민준, 이재명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건 하나입니다. 한국이 무엇으로 시간을 벌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문장으로 벌겠습니다. 기술로 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지키겠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퇴근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평소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함은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밤을 쓰고 누군가가 문장을 쓰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만큼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가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손님이 좀 있었다. 민준아, 카드 결제도 다시 괜찮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유를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저 하루를 버팁니다. 그 하루를 지키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문서 맨 위에 문장을 한 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증명합니다. 이 문장은 누군가를 이기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아프도록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벽 앞에서 생존을 구걸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이 가진 기술과 책임으로 신뢰의 조건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준으로 제 생활 리듬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공정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문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문장이 움직이면 통관이 움직이고, 통관이 움직이면 물류가 움직이고, 물류가 움직이면 공정이 움직입니다. 공정이 움직이면 결국 도시가 움직입니다. 저는 이제 그 연결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준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준석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민준, 오늘이 분기점입니다. 민준, 미국 쪽에서 예외를 열어줄지 말지 방향이 갈립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문서를 다시 띄웠습니다. 문서 제목은 그대로였는데 내용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응 문서였습니다. 지금은 제안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설계로 보여줘야 하는 문서였습니다. 유진도 회의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민준, 통과는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편해집니다. 민준, 기준이 없을 때는 제일 보수적으로 멈춥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태훈도 뒤늦게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민준, 물류는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민준, 기다리면 쌓이고 쌓이면 막힙니다.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제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문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요. 화상회의 화면이 켜졌습니다. 지훈이 들어왔고 현지 라인도 연결됐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통상 책임자 재석이 있었습니다. 재석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재석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를 반복합니다. 미국은 관세를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위험을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숫자는 협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환상이 있습니다. 위험은 환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위험을 부정하는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해야 합니다. 준석이 재석에게 물었습니다. 재석, 미국이 예외를 열어둘 수 있다는 말은 했습니까? 재석이 대답했습니다. 예외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건을 강하게 잡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건을 강하게 잡는 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모호함을 줄여야 합니다. 모호함이 길어지면 시장이 먼저, 도시가 먼저 멈춥니다. 저는 지훈 말에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현장 언어로 말하는 건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흔치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직접 불렀습니다. 민준, 예외를 설계한다는 걸 한 장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잠깐 손바닥을 쥐었다 폈습니다. 대통령실 사람들 앞에서 문서 설명을 한다는 건 공정 설명과 다릅니다. 공정은 수치와 도면이 있습니다. 정책은 단어와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첫째, 최종 사용처 확인 절차를 표준화하겠습니다.
둘째, 재수출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겠습니다. 셋째, 추적 체계 항목을 고정하겠습니다. 넷째, 책임 주체를 문서에 박아넣겠습니다. 다섯째,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구조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주십시오. 저는 말을 멈추고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조용함은 누군가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이 통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석이 화면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석이 말했습니다. 민준, 지금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건 책임입니다. 누가 책임지느냐, 책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문서에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책임지고 보증한다. 무겁지만 필요한 문장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재석 책임 문구를 넣겠습니다. 대신 책임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도 같이 넣겠습니다. 조건이 없으면 약속이 아니라 구호가 됩니다. 구호는 통관에서 시간을 벌지 못합니다. 도윤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현장은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준, 현장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준, 현장은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도윤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현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기술로 증명하는 것, 그걸 문장으로 번역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성우와 함께 작은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성우가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민준, 추적 체계 항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민준, 그냥 추적한다고 쓰면 안 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성우 맞습니다. 성우,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기록하는지, 누구 손을 거치는지, 어떤 확인을 남기는지 다 적어야 합니다. 성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 엔지니어가 정책을 쓰는 시대네요. 저도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웃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정책이 기술을 건드리면 기술도 정책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이 지켜집니다. 우리는 문서에 들어갈 항목을 하나씩 쪼갰습니다. 출하 시점에 남길 기록, 수출 서류에 포함할 고정 문구, 미국 내 유통 단계에서 확보할 확인서, 최종 고객 단계에서 받을 확인 항목, 재수출 방지 조건에 대한 체크리스트.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불안은 모호함에서 커집니다. 명확해지면 불안이 줄어들진 않아도 불안이 움직임으로 바뀝니다. 오후 늦게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민준, 이재용이 미국 파트너 쪽에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민준, 핵심은 이겁니다. 숨기지 않는다. 투명하게 보여준다. 회피하지 않는다. 증명한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가 밤새 쓰던 문장들이 누군가의 입으로 실제로 흘러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장이 회의실을 떠나서 현장을 떠나서 협상 테이블 바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협상 테이블 안에서만 말하면 테이블 밖에서 이미 멈춘 생활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처럼 받았습니다. 민준아, 퇴근했나? 저는 웃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사는 어떠셨습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냥 뭐 하루 벌었다. 그 말이 너무 평범해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 유지된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재석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준석이 회신 내용을 들고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준석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민준, 미국이 요구한 항목이 딱 찍혔습니다. 최종 사용처, 재수출 관리, 책임 주체, 그리고 투명성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을 찾았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해지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저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준, 이제는 속도가 승부다. 민준, 문서가 늦으면 도시가 늦는다.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도윤, 오늘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문서 첫 장의 문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한국은 최종 사용처 확인 절차를 표준화합니다. 한국은 재수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한국은 추적 체계를 고정 항목으로 운영합니다. 한국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구조의 예외 적용을 협상합니다. 저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문장이 누군가의 가벼운 하루를 지킬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제가 엔지니어로서, 아들로서, 생활을 사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애국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겠다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하면서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문장이 너무 차갑게 보이지 않게,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도 보이지 않게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상대는 국가 안보를 말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말합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증명입니다. 저는 그 증명에 제 밤을 걸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최종본으로 묶는 순간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완성됐다고 해서 현실이 바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확신으로 움직입니다. 확신은 시간이 지나야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준석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도윤, 유진, 태훈, 성호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은 말없이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쪽과의 통화 일정표가 떠 있었습니다. 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오늘은 결과가 나야 합니다. 예외가 열리느냐, 모호함이 길어지느냐, 둘 중 하나로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모호함을 줄이는 문장을 내놓는 것. 그리고 그 문장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데이터로 붙이는 것. 화상회의가 시작되기 전 유진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통관 창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요구 항목이 고정되면 속도가 붙습니다. 저는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유진이 짧게 답했습니다. 불안은 아직 큽니다. 하지만 기준이 보이면 멈춤은 줄어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멈춤만 줄이면 됩니다. 멈춤이 줄면 생활이 돌아옵니다.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화면 속에는 현지의 재석이 있었고 지훈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재석 목소리는 더 지쳐 있었지만 더 또렷했습니다. 재석이 말했습니다. 미국 쪽이 요구한 항목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종 사용처 확인, 재수출 관리, 책임 주체 명확화, 투명성입니다. 재석이 잠깐 말을 멈추고 이어갔습니다. 대신 미국 쪽도 현실을 압니다. 동맹 공급망이 흔들리면 미국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이 제 심장을 조금 살렸습니다. 문이 닫히지만 않으면 한국은 들어갈 방식이 있습니다. 준석이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지금부터는 한 문장 싸움입니다. 부탁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변명처럼 들리면 더 안 됩니다. 증명처럼 들려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첫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지막에 넣어둔 문장을 눈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증명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은 제 다짐이었고 우리 팀의 다짐이었고 현장의 다짐이었기 때문입니다.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상대는 국가안보를 먼저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단어는 여전히 벽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벽을 부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벽을 부수려 하면 싸움이 됩니다. 저는 벽에 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문은 기준으로 열립니다. 준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은 최종 사용처 확인 절차를 표준화하겠습니다. 한국은 재수출 관리 기준을 문서로 고정하겠습니다. 한국은 추적 체계를 항목별로 운영하겠습니다. 한국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준석이 저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제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입니다. 현장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는 비용보다 시간을 흔듭니다. 시간이 흔들리면 납기가 흔들립니다. 납기가 흔들리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공급망이 흔들리면 동맹이 흔들립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동맹이라는 말이 거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이라는 말 뒤에 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서의 핵심표를 화면 공유로 띄웠습니다. 출하 시점 기록 항목, 수출 서류 고정 문구, 미국 내 유통 단계 확인서, 최종 고객 확인 항목, 재수출 방지 체크리스트, 책임 주체 서명 구조. 저는 표 하나하나를 설명했습니다. 설명은 길었지만 군더더기가 없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군더더기가 많으면 모호해집니다. 모호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늘면 모든 게 늦습니다. 상대 쪽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급 단계별로 책임 주체를 분리해 명시합니다. 기록 생성 책임, 확인 책임, 보관 책임을 각각 고정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공급 구조에 한해 예외 적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주십시오. 저는 부탁하는 말투를 피했습니다. 저는 제안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적어 내밀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났을 때 회의실 공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태훈도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성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민준, 통관팀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민준, 요구 항목이 정리되면 창구가 돌기 시작할 거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겼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살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협력사 담당 재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재훈 메시지는 짧았는데 무게가 있었습니다. 민준, 고객 4톤이 바뀌었습니다. 민준, 확인 항목만 맞추면 일정은 유지하자고 합니다. 저는 재훈 메시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일정 유지. 그 말이 제게는 도시 유지로 들렸습니다. 도시는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일정은 신뢰로 움직입니다. 신뢰는 증명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퇴근길에 편의점 앞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평소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평범함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그 평범함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누군가가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밤을 썼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장사는 그냥 평소처럼 했다. 민준아, 별일 없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별일 없었다는 말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행입니다. 아버지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다행은 무슨 다행이냐? 그냥 사는 거지.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사는 거. 그게 제가 지키고 싶었던 전부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운데도 상쾌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소리 지르는 힘이 아니라 멈추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기술로, 기록으로, 책임으로 신뢰를 다시 세우는 힘입니다. 저는 오늘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왜 엔지니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